네, 요즘 여의도 재건축 조합 활동으로 바쁜 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에 가서 폭탄 발언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석도 분분한데요. 총선 앞두고 이분 역할론 두고 여의도에서 벌써 말이 많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픽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총선 얘기 이따가 많이 해보긴 할 텐데 네. 뭐 이 대표 지금도 끊임없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재건축하셔야 되니까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 하는데 지난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산 이후로 조사 중단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조서 서명까지 거부를 했더라고요. 보통 서명을 해야지 이게 조사를 그렇죠. 했다는 게 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차피 공판 중심주의니까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은 기소해가지고 재판 가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거기서 뭐 조서에 대단한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벌써 주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수사하는 동안에. 처음에 우리 대선 기간 전부터 대장동 건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백현동 건드렸다가 그다음에 지금 성남FC도 건드렸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하나하나 다 듣기에는 중차대한 사안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먼저 이제 구속 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혹시 수사했던 것들에 뭐 법리상 좀 결함이 있나 이런 걸 의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이 사안이 오히려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검찰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소를 하고 그것이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제 생각에 수사 협조 안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이제 혐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혐의를 수사를 끝내놓고 한 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하려는 것이다라는 뭐 주장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라도 걸려라 이런 식으로 수사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백현동까지 갈 때 그리고 성남 FC까지만 가도 제 생각에는 이게 행정에 관한 거니까 아마 패키지로 좀 같이 수사하는 건 사람들이 이해가 간다 이랬을 네. 텐데 대북 송금 이건 약간 좀 매우 정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 보이신다. 아니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네.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카테고리가 좀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에 이재명 대표가 행정가로 있을 때 그 문제점들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이것도 시기상으로는 행정가일 때의 문제지만은 행정을 잘못했다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정치적 야심 때문에 대북 접촉을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개 패키지 네.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차대한 범죄죠. 수천억의 이익을 민간업체에 주려고 유도했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종상형을 시켜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남FC라는 시민구단 앞세워가지고 사실상의 뭐 어떤 특혜를 주면서 어떤 수금을 했다 이런 혐의라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구속돼요. 만약 수사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네. 예. 지금은 이 의혹까지 좀 번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뭐 뚜렷한 건 없습니다만 김만배 신앙님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이게 또 민주당까지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인터뷰가 보도된 게 대선 3일 전이고 당시에 이제 대선 때 뭐 선대위원장 계셨으니까 네. 당시 상황이 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보도 이후에 뭔가 좀 캠프 내부에서도 좀 뭔가 시끌시끌했었나요? 저는 그때 갑자기 안철수랑 단일화한다 그래가 정신이 없었고요. 그때 단일화 이슈가 그게 더 비슷하게? 큰 그거 변수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그걸 보도하고 있었고 저도 이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어느 정도 중차대한 정도인지 제가 알아보려고 그날에 이제 3월 한 초에 제가 채널A 메인 뉴스를 다 봤어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저희도 뭐 단일화 보도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채널A 같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정도면은 이게 뉴스탑10에서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꼭지로. 저희는 이거 커피 타줬다 이 보도도 안 했고 뉴스타파 인용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다시 저는 보도할 뭐 이유는 그럼 없었던 사실 것 같아요. 많은 유권자들이 이걸 접하는 데는 또 이제 뭐 MBC나 몇 언론에서는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은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도 크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위협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말 자체가 애초에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했던 네. 대장동 요일로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 주장 자체가 워낙 그때 좀 뜬금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좀 약했다. 이게 저분이 그냥 이제 선거 앞두고 아무 말 던지는 단계인가 정도로 인식했지 이게 뭐 아주 중요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때 뭘 지적했냐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거 다 사람들이 까먹은 것 같은데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이게 MLB 파크라는 사이트에 네. 이거 관련해서 녹취록이 올라오고 그 해당 글의 추천수가 단숨에 몇백 몇천씩 올라가는 추천수 조작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히려 당 대표로서 경고했던 게 이거 조작한 게 만약에 이 내용이야 지금 사실관계 파악할 수 없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MLB파크라는 사이트가 그렇게 추천수가 높이 올라간 사이트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네. 막 엄청 올라간 걸 보면서 이거 만약에
제2의 드루킹이면 민주당 문 닫을 각오해라. 제가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수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당시에 뭔가 커뮤니티 글들이 좀 뭐 추천수가 막 갑자기 급증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MLP파크라는 사이트 운영진들이 네. 이 추천수 이상 사태가 발생했다 참고해라라고 공지를 띄운 적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또 MLP파크가 그렇죠. 모 언론이 소유하고 있는 사이트 아닙니까? 네. 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말하신 대로 인터뷰 영향이 굉장히 미미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수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선 결과가 바뀐 건 아닌데 대선 과정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저는 항상 있을까요? 비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희가 2011년 10월 26일에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뭐 일부 저희 당의 보좌진 중에서 좀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을 세워보겠다고 그때 디도스 사건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디도스 사건이라는 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켜가지고 투표소를 못 찾아서 투표 못하게 하자는 건데 네. 사실 그 상상이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투표소를 못 찾아가지고 못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 그쵸, 보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행동 자체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살펴가지고 네. 그런 걸 만약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엄벌에 쳐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민주당과의 연계성 이런 거는 아직까지 증거로 드러났다기보다는 네. 일부 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죠. 근거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직접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한 녹취록 공개됐는데 이게 사실 그 매체가 좀 논란이 있고 네. 잡음도 좀 나오는 매체가 공개를 해서 그런지 인용 보도가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전 대표님이 페북에 글 올리셨고 예.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입당 전에 한 인사와 통화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대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제 머릿속으로 항상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설마 나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공격을 해오거나 기도하진 않았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윤핵관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떻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가지고 이렇게 당대표랑 대통령 사이에 이간질을 해놓나 이런 네. 지적이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윤핵관들한테 바로 이제 앞으로 당신들 공격 안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입당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저를 만나고 이렇게 진지하게 일해보기 전부터도 이준석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입당했다라는 게 이제 녹취록의 요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 가지고 이 당의 일원이 돼 가지고 당의 정강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 날리고 강압겠다 이런 취지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견 이제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을 바탕해가지고 정치를 잘 모르고 그냥 네. 가만 이 자식들 다 갈아엎을 거야 이랬었다 입당 전이었으니까. 예. 그걸 볼 수 있지만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몇십 명이 나한테 줄 설 테니까 네. 이 사람들 바탕으로 당을 장악하고 3개월 만에 이준석 내쫓고 그다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녹취를 한 당사자가 지금 보면 뭐 당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뭔가 입당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인물인가? 거기에선 조금 의문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조금 오히려 녹취가 왜 나오는가 이런 거에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 그 당시에 야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럼 누구 말대로 정말 이런 정치적으로 역량이 되지 않는 분이랑 아주 중차대한 당대표 내쫓겠다 이런 것들 3개월만 있으면 내쫓을 수 있다 비대위 세울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분과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분들과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네. 이분이 그래서 언론에 취재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해봤더니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라는 게 제가 들은 바로는 모인 사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몇백 개 단위다. 더 있다 녹취가. 몇백 개 단위란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어이구야 이거는 나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 뭐가 궁금한 것보다도 이거 잘못되면은 오히려 이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3개월 만에 당대표 내쫓겠다 이런 게 예. 약간은 이제 정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약간 흰소리 비슷한 얘기인데 네. 이런 게 몇백 개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현실성 있고 말이 되는 얘기냐 별개로
혹시라도 이게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이상하게 좀 악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니 그 말 하신 분한테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이분이랑 몇백 번 얘기하셨냐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다른 분과도 그렇게 막 통화를 하고 했다는데 저는 이런 게 빨리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하고 뭐 네. 이분하고 누가 틀어져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네. 유출이 된 건지 어떤 경로인지 몰라서 지금 언론도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지난주에 그 한 대학 강연에서 하신 얘기 보니까 돈키호테에 좀 비유를 해서 정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셨던데 길거리 건달이 기사도 정신에 심취해서 돌아다니고 적을 억지로 만들어서 망상에 빠져 산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념 공방, 이념 전쟁 이걸 좀 염두한 말인가요? 저는 강연할 때 항상 아니면 강연이나 연설할 때 항상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일반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론을 얘기했을 때 삼성간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 사람만 연상하더라고요. 예. 누구 겨냥한 것 같이 보이니까. 아니 그 시기에 워낙 그런 게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중차대하니까 저는 정치하려면 삼성간호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한 대선에서 여러 대선 주자를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일반론을 이야기하는데 꼭 한 사람이 지목되던데 이것도 돈키호테 얘기는요. 그냥 우리 익히 다 아는 이야기고 네. 보면은 정치할 때 실체적인 것을 공략해야 되는데 돈키호테가 뭡니까? 망상가 아닙니까? 이거 완전 길거리 건달인데 가서 기사 서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으니까 여관 주인한테 나 좀 기사 만들어 주십시오 한 다음에 네. 그럼 자기 기사인 줄 알고 말이 완전히 비쩍 말라가지고 못 타고 다니는 말인데 이걸 명마라고 생각하고 타고 다니고 괴짜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이 없는 여성인데 혼자 둘신이야 공주라고 굉장히 예쁜 여성이라 생각하면서 이 공주와 결혼을 살기 위해 가지고 공을 세워야겠다고 하고 공을 세워야 되는데 앞에 갑자기 적이 없으니까 네. 풍차가 돌고 있으니까 야 저 풍차를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저것은 풍차가 아니라 거인이다 이래가 때려잡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편부터는 이제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부하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기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일반론입니다. 여기서 누굴 연상하는지는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가 예. 사실 대선 때 저도 여러 번 저희 예, 뉴스에도 모시려고 했고 대선에 있어서 세운 공이 상당하다라는 네. 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윤핵관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언행이 너무 네. 거침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거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아니냐. 그게 너무 좀 무례해 보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냐 이런 거겠지만은 저를 젊은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당대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당대표는 당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대선 졌으면 이준석이 조용히 하고 대선 졌으면은 네. 이준석한테 아이고 조용히 잘 있었다 이럴 거 아니잖아요. 너 졌잖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정확한 시점에 적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러면은 윤핵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과 갈등이 심했던 거는 항상 보면 지지율 바닥칠 때 이럴 때 아닙니까 보면은 결국은 그때 제가 유발한 사고들이었습니까? 가가지고 어떤 공약을 잘못 얘기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기차에서 발을 올려놓는다든지 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커버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고 선거운동도 보십시오. 처음에 잘 못 되니까 가가지고 제가 그거는 공약이나 이런 거 바로 잡고 59조 쇼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주도권을 발휘한 거지 오히려 전 가만히 하기 좀 놔뒀어요.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제가 보수 진영에 지적하고 이런 것이 너 무슨 배신자냐 프락치냐 무슨 민주당 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보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요 보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세월호 사건 당시에 세월호 사건 당시 민주당이 한 주장대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김기춘 실장을 기소하는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재수 장군 같은 분에 대해 가지고 네. 모욕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저희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수사 받을 때도요 저는 불구속 수사 주장했어요. 근데 아득바득 누가 구속해가지고 수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뒤집어 말하면요 보수 입장에서요 저는 필요할 때 할 말 하는 겁니다.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어디 나올 거냐 이게 또 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 관심인데 노원병에 계속 사무실 두고 있는 건 맞잖아요. 노원병 나오실 예, 거예요? 저 노원병에 나오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뭐 선거라는 게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꾸준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하나의 목표만 특정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네. 예전에 지난 2020년 공천을 보시면요.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창녕 나오고 뭐 이렇게 양산 나오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네. 양산이면은 경남 지역에서도 우리 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워낙 윤영석 의원님이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버티시는 건데 그 옆에 이제 지역구에 홍준표 대표 나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당에서 못 나가겠잖아요. 못 나가겠죠. 거기 예. 되면은 아마 좀 비중 있는 대선 주자로 홍준표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황교안 지도부에서는 부담 느껴서 못 나가겠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다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기본적인 선택은 노원병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대구에서 냈던 메시지가 좀 화제가 됐다 보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다른 지역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구에 간다면은 가장 나쁜 사람과 붙겠다 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일부 네. 언론에서요. 오히려 저랑 굉장히 친분 관계가 좋은 대구 동구 의뢰 강대식 의원을 의원. 이간질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동구울이라는 곳에 이제 출마한다는 것도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 대구 동구울에 나간다는 설이 있다라고 모 방송사 언론사 논설위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대구를 갈 생각 없고 대구를 간다 해도 왜 내가 제일 친한 강대식 의원한테 가겠냐. 내가 간다면 대구에서 제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예. 그 말 한 겁니다. 그 누구 염두에 두고 한 말은 맞아요? 이게? 지금부터 보죠. 이제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지. 아직까지 뭔가 반응 보이는 의원들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 있었어요. 대구 북구의 김승수 의원님이 이제 갑자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뭐 김승수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그 12분 의원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아까 뭐 노원병 계속 준비를 한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 좀 열어두고 네. 얘기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은 진짜 탈당하고 제3지대에서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0이냐 그러면은 0은 아닐 테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확률도 낮아 보입니다. 제3지대로 나갔다가 성공할 가능성이 0으로 보인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국민의당 시도를 했을 때는 그때 안철수라는 사람은 사실 대권 꿈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내가 경쟁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일 테고요. 그래서 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가지고 부산 사람이 뜬금없이 가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도가 결국 나중에 의석은 좀 나왔지만 나중에는 철학적 불일치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잘 준비된 상황이 아니면은 제3지대라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3지대가 그래도 동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도저히 이제 정치권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은 그런 압력이 세지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근데 여당 야당 지지율보다 중도 무당층에 모여 있는 여론이 더 높아서 네. 지금이 그 시기다라고 보고 당 만드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뭐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 근데 갈피를 못 잡잖아요.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도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등 네. 기존의 그럼 진보 군소정당과 다를 바 없는 강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저는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초대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제가 어쨌든 당을 고쳤을 생각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선거를 전국 단위 선거를 이겼던 지도부는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황교안 무슨 뭐 김병준 비대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또 뭐야 홍준표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라든지 다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계속 골수지지층 잡겠다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35% 다 놓쳐요. 35% 정도 득표하고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무슨 사안을 조사해도 35대 60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다못해 수능대 대해 가지고 네. 뭐 그런 킬러 문항 조사를 해봐도 35대 60이 나와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네. 이 지지율이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는 예. 또다시 보수의 암흑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을 고쳐서 쓰겠다. 뭐 탈당하던 무소속으로 나가든 이런 것보다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비대위 하면서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바뀌면서 또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좀 떨어지던 시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새롭게 일신하는데 한 10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2011년 12월 26일 날 시작해서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습니다. 네. 변화라는 건요. 진짜 죽을 각오로 가면은 100일 정도의 시간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 정도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과의 만남도 조금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된 이후에 예. 이준석 전 대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궁금한 건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출마 생각이 있으신 걸로 다 알려져 있어요. 이분들이 나오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의 선거에 있어서. 전 이런 겁니다.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수사를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어쨌든 본인이 친박이라는 계파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질 것은 담담하게 팀 반칙에 해당한 건 내가 안고 가겠다 해가지고 긴 옥고를 치고 나오신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이라면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이면 알 거라 봅니다. 최경환 부총리 개인이 특별히 부패하거나 이랬던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탄핵 수사나 이런 여파 속에서 대표로 책임을 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고생했을 때 많은 그 친노 쪽 지지자들은 안희정 지사가 특별히 개인이 무슨 부패했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까 책임을 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그를 정치적으로 사실 띄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그 측면에서 한번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최경환 부총리와 우병우 수석 그리고 또 뭐 더 넓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까지 각자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인사들이지만은 같이 움직이거나 뭘 상의하는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추석 전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뭐 당 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해가 적절한 조언을 하는 형태의 정치 행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고 다만 이제 지난 대구시장 경선 때도 그렇고 친분 있는 일부 인사들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모양으로 박 대통령이 만약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니면 경북 도민 입장에서도 부담일 거다. 예,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더불어 가지고 네.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같이 투영해야 되는 게 선거인데 네. 그게 꼭 맞서는 가치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느낌일 테니까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좀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이 젊은 분들 보니까 뭐 김재섭 당협위원장이랑은 뭐 워낙 또 네. 친하시고 네. 이재영 전 의원, 김재섭, 이승환 이렇게 3명의 당협위원장들이 뭐 등산했다 이러면서 동북벨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동북벨트부터 젊은 바람을 일으키자 이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보니까 당에서는 그 의미로 대표님까지 이제 노원변 공천을 해서 동북권 벨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랑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장난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혀 상의하지 들어보신 적이 들어본 바 없으세요? 없고 상의한 적도 없고 만약 제가 동북권 벨트를 만약 지휘하는 역할이라 그러면요. 적어도 제가 선수를 골라야죠. 그러면은. 예. 지금 꾸려진 당협위원장들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자 내가 그러면은 어려운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나랑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텐데 저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2020년에도 21대 공천할 때 보면요 퓨처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걸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저는 40대가 그렇게 젊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도 내년 예. 40인데 네. 젊은 바람을 일으키겠어 그래가지고 막 40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했는데 우선 동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공천해가지고 그 평균 득표율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위기론은 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젊은 바람을 일으키자 이걸 약간 수도권 위기론 돌파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요 그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최고 지도부에 보면은 장예찬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네. 지금 뭐 홍대거리에 풀어놓고
뭐 나 장례찬이에요 해보라고 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 김병민이에요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거 보고 반응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뭐 25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 예. 이준석 전 대표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